텔아비브의 해변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부시게 푸른 지중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노천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해안도로를 따라 조깅을 하는 이들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거대한 유리 벽 너머를 보는 것 같은 착시일 뿐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오후 9시 14분 이스라엘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폰 앱 레드 알럿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조잡한 로켓포를 알리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즉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을 직접 타격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신호였습니다. 그 시각, 테헤란의 하늘은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극초음속 미사일 라파엘의 궤적으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대리인들과 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란의 손발을 자르는 데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그 손발을 움직이는 몸통, 즉 이란 본토를 향해 직접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뉴스 채널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국제 유가는 단 몇 분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요동쳤습니다. 서울의 운전자들이 주유소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익숙한 듯 차분하게 방공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 사회의 반응입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이 커질 때 극심한 공포와 반전 여론이 들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개혁과 부패 의혹에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수십만 명의 시위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서늘한 결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강행하는지 분석하기 바쁩니다. 미국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확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계 최강의 공군력과 정보기관 모사드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외부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수천 년간 쌓여온 깊은 트라우마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는 지독한 고립주의적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의 서막에 올랐다며 공포에 질려있는 이 순간, 이스라엘의 진짜 얼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왜 평화라는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공포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기 어린 결단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현대 정치학의 논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집단, 무의식 깊숙이 박힌 거대한 흉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안보는 단순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보다 강한 생존의 강박입니다. 이 강박의 뿌리에는 히브리어로 쇼아, 즉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동포가 가스실에서 사라질 때 세계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유대인들에게 피로 쓴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쿠 다시는 never again. 이 네 글자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벽에만 붙어있는 구호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부터 전선의 병사까지 모든 이스라엘인의 심장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습니다. 이 결코 다시는이라는 맹세는 이스라엘의 외교와 군사 전략을 지극히 냉혹하고도 배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이나 유엔의 결의안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수만 배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외부 세계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며 비인도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학살당할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는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피해의식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격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주변의 적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자신들을 지중해 바다로 밀어넣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레바논의 남부를 초토화하는 이스라엘의 결단 뒤에는 바로 이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발언할 때 세계의 정치가들은 그것을 수사적인 위협으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실질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위협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설령 그 대가가 국제적인 고립이라 할지라도 가스실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고립된 채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이스라엘 특유의 공세적 방어 전략을 낳았습니다. 적이 칼을 뽑기 전에 먼저 손목을 자르고 적이 집을 짓기 전에 그 털을 부수어 버리는 방식이죠.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법으로 통용됩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장성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권리가 없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곧 민족의 멸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독한 생존 본능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적을 섬멸할수록 적개심은 커지고 담벼락을 높일수록 고립감은 깊어집니다. 2026년의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힘이 없으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이 수십 년 전부터 쌓아 올린 철학적 기초,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한 철의 장막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외교와 군사행동을 관통하는 가장 차갑고도 명확한 논리는 100여 년 전 한 사상가의 머릿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제브 자보틴스키가 주장한 철의 장막 아이론 월 전략입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잔혹합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우리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철 같은 군사적 장막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 전략은 오늘날 2026년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대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평화란 상호 이해나 인도주의적 대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가져다주는 상대방의 절망에서 기인합니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얻을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는 것이죠. 2026년 2월 이란 본토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은 바로 이 철의 장막을 재확인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선포한 셈입니다.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그 대가는 당신들의 국가 존립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역설을 낳습니다. 장막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을수록 그 장막 너머의 적들은 더 날카로운 송곳을 갈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장막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명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장막은 물리적인 벽을 넘어 심리적인 단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총칼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가 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 법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며 자보틴스키의 유령은 현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인공지능 드론의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철의 장막이 단순히 군사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 기술, 심지어 문화적 영향력까지도 이 장막의 일부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중동의 외딴 섬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섬이 없으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과 사이버 보안 체계가 마비될 정도의 위상을 구축했습니다. 즉, 세계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경제적 장막 또한 그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믿는 것은 국제사회의 선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힘의 균형, 아니 힘의 불균형을 믿습니다. 적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평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미국이 주는 무기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 전쟁을 혁신으로 바꾸어 버린 그들의 기묘한 경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진짜 힘은 단순히 미국에서 실어 나르는 무기 상자에 있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전쟁이 혁신을 낳고 혁신이 다시 전쟁을 먹여 살리는 무한 동력의 사이클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가리켜 인구 대비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스타트업 국가라고 부르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의 이면에는 군사기술의 민간 전용이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은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 부대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천재적인 청년들을 선발해 10대 후반부터 사이버 전쟁, 암호해독, 인공지능 표적, 식별 기술을 가르치는 일종의 국방 용광로입니다.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쌓은 이들의 실전 경험은 전역 후 곧바로 텔아비브의 실리콘 와디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방화벽 기술, 통신 보안 모듈,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핵심 알고리즘 중 상당수가 사실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적국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2026년 2월, 이란과의 직접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경제는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과 보안 스타트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실전에서 증명한 살상력과 방어력이 전 세계 독재 국가와 민주국가 모두에게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비극인 동시에 자사 제품의 성능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대한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산업 복합체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평화를 견디지 못하는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중동의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면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산업은 그 존재 이유의 절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6년 통과된 990억 셰켈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은 교육이나 복지에 쓰여야 할 자원을 미래의 무기 개발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장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믿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압도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오직 전장에서만 완성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는 작지만 누구보다 치명적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만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은 기술만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머리 위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그리고 그 방패가 가져온
또 다른 위험한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6년 2월의 전면전에서 전 세계를 가장 경악게 한 것은 이란의 파상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천 발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기이한 광경이었죠. 과거 아이언돔이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 화염꽃을 피웠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빛의 장막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꿈의 무기, 레이저 방어 체계인 아이언빔이 실전에서 그 가공할 위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토록 자신감을 보이는 물리적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이 기술적 격차에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수만 달러에 달하며 적이 쏟아붓는 저렴한 로켓포 수천 발을 막아내다 보면 결국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언빔은 전력만 공급된다면 단돈 몇 달러의 비용으로 적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스라엘은 이 무한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적들이 구사하던 소모전 전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협은 공포가 아니라 정교한 컴퓨터 게임 속의 데이터 조각에 불과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방패는 이스라엘 사회에 기묘한 심리적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방패가 완벽해질수록 이스라엘 지도부는 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는 확신은 곧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보복의 수위를 높였고 이는 중동 전체를 끝없는 에스컬레이션의 티스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술이 인명을 구하는 도구에서 전쟁을 더 쉽게 결심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변질된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방패가 가져온 가짜 평화의 안락함입니다. 텔아비브의 시민들은 머리 위에서 레이저가 적의 미사일을 태워버리는 동안에도 클럽에서 춤을 추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살면서도 전쟁의 고통을 실시간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 괴리감은 이스라엘 사회가 타협이나 외교적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적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이스라엘 여론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이언빔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화 불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가장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도덕적 면죄부나 정치적 만능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아무리 단단하다 한들 그 방패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는 권력의 도취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만함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꽁꽁 숨겨온 마지막 보루, 즉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비밀스러운 힘을 꺼내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 중 가장 짙은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미친 존재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백 개의 핵탄두를 제조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특유의 핵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정책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맹세코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 든다면 우리는 핵무기로 당신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기묘한 논리입니다. 이 모호성은 수십 년간 중동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공포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차례 전면전을 일으키면서도 결코 이스라엘의 실존적 생존을 위협하는 선을 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알 수 없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비밀스러운 힘을 배경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적들에 대해 선제 타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락 원전 폭격이나 2007년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전 폭격은 중동에서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뿐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이란과의 직접 충돌은 이 수십 년간 이어진 모호성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이란 역시 핵무기 완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은 이란으로 하여금 우리도 핵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최후의 명분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중동은 일방적인 핵 공포의 시대에서 상호 확증, 파괴의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NPT 핵 확산 금지 체계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의해 가속화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 삼손 선택, 샘선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 속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동귀어진 했듯 이스라엘 역시 국가 멸망의 순간에는 자신들의 핵무기를 전, 중동, 심지어 유럽의 주요 도시를 향해 발사해 세상의 종말을 부르겠다는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핵무기는 승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면 당신들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장 처절하고도 광기 어린 마지막 보험입니다.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은 이 비밀스러운 보험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강력한 런대 억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모호성의 종말은 곧 중동 전체의 핵무장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안보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파놓은 공포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비밀스러운 힘을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불러올 삼손의 선택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까요? 이 지독한 공포의 균형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변수, 바로 미국과의 공생 관계에 대해 우리는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행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말리지 못하는가? 혹은 미국은 왜 이스라엘의 모든 뒤처리를 감당하는가? 입니다. 2026년 2월 이란 본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무색하게도 단 몇 시간 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와 걸프만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기묘하고도 지독한 공생관계의 민낯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 안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관계의 주도권은 미묘하게 역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고삐를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동의 없이도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결과로 벌어질 중동의 혼란과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이면에는 미국 내 유대인 로비 단체인 에이펙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고도의 군사기술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언 빔이나 에로우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의 자본과 이스라엘의 실전 데이터가 결합해 탄생한 합작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 체계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실전 테스트베드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 미국은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자니 아랍권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커지며 지원을 줄이자니 중동에서의 유일한 교두보를 잃게 될 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국제사회의 비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보안 바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이 쳐놓은 거대한 안보 그물망에 미국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기에 이스라엘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동안 정작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외부로 향한 광기 어린 투쟁이 내부의 균열을 덮어주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의 화염 뒤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에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 아이란과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은 테헤란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해묵은 갈등, 즉 하레디라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예비군 소집령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오직 경전 공부에만 매진하며 병역을 면제받는 이들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하레디는 이스라엘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지만 놀라운 속도의 출산율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급격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법보다 유대교 율법을 우선시하며 군 복무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2026년의 전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기화되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속주의 유대인 청년들이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기도를 올리는 하레디 청년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이스라엘 사회는 순식간에 내전 직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검은 코트를 입은 하레디들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민권도 없다는 외침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구국이라는 논리가 충돌하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국민 개병제의 신화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사회 갈등, 그 이상입니다. 그의 연립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바로 하레디 정당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레디의 병역을 강제한다면 정권은 즉시 붕괴할 것이고 반대로 병역을 계속 면제해준다면 세속주의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군대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란과의 전쟁 수위를 높이며 외부 위기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치명적인 내부 분열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명분으로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을 섬멸할수록 내부의 적, 즉 사회적 합의의 실종이라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기도 하지만 불공정한 희생이 강요될 때 사회를 가장 잔인하게 찢어놓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2026년에 이스라엘은 첨단 레이저 방패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지만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이 불신의 상처를 치유할 약은 아직 찾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내부의 균열이 커질 때마다 그들이 선택해온 방식은 늘 하나였습니다. 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밀하고도 잔혹한 그림자 작전을 통해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 승리의 소식으로 내부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인 모사드가 2026년의 전장에서 어떤 치명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월에 전면전이 시작되기 직전 테헤란의 고위 군 장성들과 핵공학자들은 의문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하늘을 감시하고 수만 명의 경호원으로 스스로를 애워쌌지만 정작 죽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집거실에서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원격 저격총에 쓰러졌고, 어떤 이는 보안이 철저한 군사기지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으로 폭발한 가전제품 파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모사드가 수행하는 2016년형 그림자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신감은 바로 이 정보의 우위에서 나옵니다. 모사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국의 심장부에 침투해 혼란을 조장하고 적이 공격을 결심하기도 전에 그 실행력을 마비시키는 외과 수술적 타격의 대가들입니다. 특히 2016년의 모사드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적국의 지휘 체계를 교란하는 심리전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란의 군 지휘관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누구의 명령이 진짜인지 혼란에 빠졌고, 이 틈을 타 이스라엘 공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적의 방공망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칼날 뒤에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도덕적 고립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사드의 암살 작전은 국제법상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테러 행위로 간주되지만, 이스라엘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생존 논리로 이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안겨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거한 한 명의 지휘관 뒤에는 그 복수를 맹세하는 수천 명의 청년이 줄을 서고 있으며, 이는 멈추지 않는 보복의 굴레를 완성합니다. 더욱이 2026년 현재 모사드의 이러한 과격한 작전 방식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추격전과 사이버 테러는 서구 사회의 이스라엘이 과연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계의 평판은 국민의 생존보다 하찮은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사드의 수장은 최근 비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안보 대책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칼날을 너무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중동 전체를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이 순간, 이스라엘인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있지만 과연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알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처절한 투쟁의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될 불편한 진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주한 최후의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6년의 태양이 저무는 이스라엘의 하늘은 여전히 화염과 빛의 교차로 가득합니다.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 이후 중동의 지도는 물리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심리적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선제 타격이라는 도박을 감행했고, 기술적 우위와 공포의 정치를 통해 적들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열매는 달콤하기보다는 비릿한 피냄새를 풍깁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결코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는 2026년 현재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아이언 빔으로 미사일을 맞고 모사드의 칼날로 적을 암살하며 미국의 비호 아래 국제사회의 비난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새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레디와 세속주의자 사이의 깊은 골, 끝없는 전쟁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도덕적 고립이라는 낙인은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부의 암세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역설적인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미래는 이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2026년의 이 도발이 잠자던 거인을 깨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의 서막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 광기 어린 생존법이 전 세계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인가? 아니면 잿더미 위의 승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수천 년의 방랑 끝에 약속된 땅을 되찾았지만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전쟁의 신에게 저당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하지만 누구보다 불안하며 누구보다 똑똑하지만 누구보다 고집스럽게 폭력의 굴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밤거리를 걷는 청년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자부심과 함께 내일 또다시 울려 퍼질 사이렌 소리에 대한 피로감이 공존합니다. 이들은 과연 언제쯤 총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이 기묘한 감정은 단순한 타국의 비극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권력, 그리고 생존이라는 본능이 지배하는 이 거친 지구촌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극한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스라엘의 도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단순히 중동의 운명을 넘어 우리 인류가 정의하는 문명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피해 연대기 끝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그들이 파놓은 증오의 함정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